나를 당신의 도구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서연아, 가자. 작업복 입고 나타난 이 남자, 그의 정체는 개인 자산 10조 대한건설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왜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갔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 고급 외제차들 사이로 낡은 경차 한 대가 삐걱거리며 주차 공간을 찾고 있었다.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경차. 차체 곳곳에 녹이 슬었고 범퍼에는 크고 작은 흠집들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차가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몸에선 시멘트 가루가 후두둑 떨어졌다. 남색 작업복은 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안전화 밑창에는 건조된 시멘트 덩어리들이 하얗게 붙어 있었다. 거친 손등에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씻어내지 못한 검은 때가 선명했다. 남자는 차 문을 닫으며 앞을 바라봤다. 100m 앞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레스토랑 르 샤토.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입구에 선 발레 파킹 직원의 유니폼조차 고급스러워 보였다. 남자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확인했다. 손톱만 한 초소형 녹음기였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미 녹음은 시작되었다. 그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고 천천히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갔다. 발레 파킹 직원이 그를 발견했다. 젊은 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시선이 남자의 작업복을 훑고 안전화를 지나 뒤에 주차된 낡은 경차까지 닿았다. 직원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못 본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남자가 입구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건설 현장의 소음과 대비되어 귓가를 간지렸다. 리셉션 직원이 그를 보았다. 여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재빨리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찰나의 변화를 남자는 놓치지 않았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3층 VIP룸 라벤더. 강철민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다. 예약은 확실히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남자의 작업복에 머물러 있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남자는 주변을 관찰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윤이 났고 벽면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다른 손님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이 그를 힐끗거렸다. 호기심 반, 경멸 반.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더욱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프라이빗 룸들의 문이 보였다. 각 문에는 라벤더, 로즈, 자스민 같은 꽃 이름이 새겨진 금색 명패가 달려 있었다. 복도 끝에 라벤더 명패가 보였다. 남자는 그 앞에서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주머니의 녹음기를 다시 한번 만져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 와인 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방 안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왼쪽 소파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강서윤, 26세.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화장,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눈이 커졌다. 오른쪽 소파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중년 남성이 중앙에 있었다. 박경태, 57세. 검은색 맞춤 정장이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싸고 있었다. 손목의 시계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파텍 필름 노틸러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재빨리 어색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 옆에 앉은 여성은 그의 아내였다. 최유진, 49세. 명품 재킷, 목걸이, 버킨백.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작업복에서 풍기는 시멘트와 땀 냄새가 방 안의 향수 냄새와 충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남성. 박준혁, 28세. 흰색 구찌 셔츠, 슬림핏 네이비 팬츠, 롤렉스 시계. 183cm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강철민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안전화가 카펫을 밟을 때마다 작은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과하는 말이었지만 어조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서윤이 황급히 일어섰다. 아,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선이 아버지의 작업복과 상대방 가족의 정장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작업복까지는. 강철민이 딸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철민입니다. 박경태가 재빨리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강철민의 거친 손에 닿는 순간 미세한 움츠림이 있었다. 굳은 살의 거친 촉감. 아, 네. 박경태입니다. 앉으시죠. 박경태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유지되고 있었다. 강철민이 딸 옆자리에 앉았다. 서윤이 재빨리 설명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급하게 오시느라. 아, 건설 일을 하시는군요. 최유진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았다. 과장된 관심의 톤. 힘드시겠어요. 요즘 날씨도 좋지 않은데. 그녀의 손이 향수 뿌린 손수건을 꺼내 코 근처에 가져갔다. 은근한 동작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강철민은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넓은 공간.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면에 현대 미술 작품. 테이블 위에 놓인 은식기들과 크리스털 잔들. 이미 주문된 듯한 에피타이저들, 캐비어, 훈제 연어, 푸아그라. 테이블 한쪽에 와인 한 병이 서 있었다. 레이블이 보였다. 샤토 마고 2015. 강철민은 그 와인의 가격을 알고 있었다. 한 병에 350만 원. 박경태가 명함을 꺼냈다. 제 명함입니다. 검은색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 태양산업 대표이사 박경태. 하단에는 회사 주소와 연락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연매출 320억 원. 강철민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굳은 살 박힌 손. 손가락 관절이 두툼하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현장 일용직입니다. 명함 만들 일이 없어서요. 최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박경태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박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서윤이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한국전자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장이에요. 오, 과장님이시구나. 대단하세요. 박경태가 호응했다.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적어도 딸은 괜찮구나라는.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판을 나눠줬다. 고급 가죽 표지의 금박 로고. 메뉴판을 펼치자 각 요리의 설명이 정갈한 서체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은 없었다. 박경태가 웨이터에게 주문을 시작했다. 메인으로 외권 스테이크 2개, 랍스터 요리 하나. 강철민이 웨이터를 불렀다. 저기요. 웨이터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가장 저렴한 메뉴가 뭡니까? 웨이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그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아, 파스타 요리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강철민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비싸네요. 김밥이나 라면 같은 건 없나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유진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비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푸후.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미 그 소리는 방 안에 퍼진 후였다. 박준혁이 개입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드세요.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강철민이 그를 바라봤다. 시선이 날카로웠다. 신세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먹을 만큼만 시키겠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향해 말했다. 파스타 하나요. 그리고 딸도 같은 걸로. 서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강철민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네, 저도 파스타요. 박경태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에이, 오늘 특별한 날인데 그러지 마시고. 됐습니다. 강철민이 잘라 말했다. 정적이 또 흘렀다. 이번엔 더 무거웠다. 최유진이 박경태의 팔을 슬쩍 건드렸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속삭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방이라 내용이 들렸다. 여보,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박경태가 그녀의 손을 눌러 제지했다. 하지만 최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저 양반 정말 일용직 노동자인가 봐요. 김밥이나 라면 타령하는 거 봐요. 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청담동 거리가 보였다. 명품 매장들, 고급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의 손이 가슴 주머니를 살짝 눌렀다.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준혁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서윤아, 오늘 예쁘다. 그 옷 새로 산 거야? 서윤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지난주에. 잘 어울려. 준혁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강철민을 훔쳐보고 있었다. 불편함, 당혹감, 그리고 경멸. 최유진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노골적이었다. 준혁이가 우리 외아들인데 처가가 이 정도면 나중에 얼마나 우리한테 손 벌리려고 그래요. 박경태가 다급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여보, 그만. 하지만 너무 늦었다. 강철민이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박경태를 바라봤다. 태양산업, 무역업 하신다고요? 박경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랑스러운 표정이 돌아왔다. 네, 30년째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5개국과 거래하고 베트남 호치민의 선진섬유라는 업체 아십니까? 박경태의 표정이 굳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2023년 7월 그 업체에서
품질 불량 제품을 의도적으로 수입해서 국내 업체들의 정상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업체가 3곳, 총 피해액 12억 원. 방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다. 박경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그건 어디서 그런. 강철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몇 번 터치하더니 화면을 박경태에게 보여줬다. 법원 판결문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 7만 2485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 태양산업 대표이사 박경태.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1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박경태의 손이 떨렸다. 최유진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 누구예요? 무슨 권리로 남의 집안일을 캐고 다녀요? 강철민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계속 박경태만 바라봤다. 이 판결은 6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으셨더군요. 오히려 재산을 처분해서 숨기고 계시고. 박경태가 변명을 시작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고 지금 분할 상환을 협의 중. 거짓말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경태 씨는 재산을 아내와 아들 명의로 돌렸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채, 외제차 2대, 모두 가족 명의로 빼돌렸죠.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준혁이 끼어들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아버지 사업 문제가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별개의 인간이고. 강철민이 그를 바라봤다. 시선이 날카로웠다. 당신은 뭘 합니까? 저는 스타트업을 준비 중입니다. IT 플랫폼. 자금은 어디서? 준혁이 멈칫했다. 부모님과 지인들한테. 결국 부모 돈이군요. 그 부모는 12억도 못 갚는 분들인데.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철민이 일어섰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가자. 만난 지 10분 만이었다. 서윤이 망설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빠, 가자. 강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섰다. 최유진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2년 동안 사귄 사이를 이렇게 끝내려고요? 강철민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딸을 당신네 집안 빚 갚는 도구로 쓸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의 연봉 8천만 원이 필요하시죠? 아들이 사업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가 돈 벌어다 바치길 원하시죠? 최유진이 말을 잃었다. 강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걸었다. 박준혁이 소리쳤다. 서윤아,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인연인데. 서윤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그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 남은 3사람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였다. 350만 원짜리 와인도, 캐비어도, 푸아그라도. 하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주차장에 온 서윤은 아버지의 낡은 모닝 옆에 서서 울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강철민은 딸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딸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10분쯤 지났다. 서윤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응?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철민이 딸을 바라봤다. 3개월 전부터.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저 결혼 준비하는 거 다 보고만 계셨어요? 강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길 원했어. 내가 먼저 말했으면 넌 날 원망했을 거야. 아빠가 내 사랑을 방해했다고 생각했겠지.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만약 3개월 전에 들었다면 자신은 박준혁을 변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넌 직접 봤어.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 강철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돈이 없는 아버지를 둔 순간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레스토랑에서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최유진의 비웃음, 박경태의 당황, 준혁의 눈빛에 담긴 경멸. 작업복을 입고 간 것도 계획이었어. 강철민이 인정했다. 난 30년 동안 사람들을 봐왔어. 비즈니스에서, 현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배웠지. 사람의 본성은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낄 때 드러난다는 걸. 그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다. 내가 가난한 노동자인 척했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나왔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빠 진짜 직업은 뭐예요? 강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멀리 청담동 거리를 바라봤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대한건설. 네. 나는 대한건설 회장이야.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철민이 설명했다. 26살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시작했어. 하루 5만 원 받고 철근 나르는 일. 20년 동안 돈 모아서 46살에 작은 건설사를 차렸지. 그리고 15년. 그는 딸을 바라봤다. 15년 만에 대한건설을 10대 그룹으로 키웠어. 서윤이 뒤로 비틀거렸다. 강철민이 재빨리 딸의 팔을 잡아 지탱해줬다. 그럼 우리가 서윤아. 강철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난 내게 그 사실을 숨겼어. 일부러. 내가 5살 때부터. 왜요? 내가 돈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라 너 자신으로 사랑받길 원했어.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젠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결혼을 고민하는 나이니까. 강철민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윤아, 이제 넌 선택해야 해. 선택이요? 박준혁을 포기하거나 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거나.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 말을 따를게요. 강철민이 딸을 바라봤다. 확실하니? 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다. 준혁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안정적인 수입을 사랑한 거였어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강철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준비해야 해. 다음 날 월요일 오전 8시.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폰이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화면에 준혁 오빠라는 이름이 떴다. 서윤은 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췄다. 10초 후 다시 울렸다. 서윤은 무시하고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눈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레스토랑에서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최유진의 비웃음, 준혁의 당황한 얼굴, 그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던 경멸 섞인 시선. 아니야.
아빠가 옳았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휴대폰에는 52개의 부재중 전화와 26개의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모두 박준혁에게서 온 것이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서윤아, 어제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흥분하셨어. 다시 이야기하자. 다섯 번째 문자.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열 번째 문자.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 스무 번째 문자. 서윤아, 제발. 인연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서윤은 문자를 더 이상 읽지 않았다. 폰을 서랍에 넣고 일에 집중하려 했다. 오전 10시 회사 로비로 전화가 왔다. 과장님, 로비에 택배가 왔는데요. 꽃다발이요. 서윤이 내려가 보니 백송이 빨간 장미가 거대한 꽃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카드가 꽂혀 있었다. 서윤에게 다시 시작하자. 사랑해. 마이너스 준혁.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와, 누가 보낸 거예요? 과장님 남자친구. 부러워라. 서윤은 카드를 뜯어내고 경비원에게 말했다. 반송 처리해 주세요. 네. 하지만 필요 없어요. 서윤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오후 2시 로비 리셉션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과장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죠? 박준혁 씨라고. 서윤의 손이 굳었다. 올라오시고 싶다는데. 안 돼요.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제발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셉셔니스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10분 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가 왔다. 왜 안 만나죠? 나 지금 내 회사 앞이야. 5분만. 서윤은 답장하지 않았다. 5분 후 다시 문자. 제발. 정말 5분만. 서윤이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만날 생각 없어요. 돌아가세요. 답장이 즉시 왔다. 우리 2년 사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끝낼 거야? 서윤이 답장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2년 동안 집안 상황 숨긴 것도, 저를 이용하려 한 것도. 잠시 후 답장. 이용이라니? 나는 너를 사랑했어. 서윤의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다. 사랑했다면 솔직했어야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5분간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왔다. 후회할 거야. 분명히. 서윤은 폰을 뒤집어 놓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고여서 3일 후 목요일 저녁 7시 서윤은 지하철역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다. 10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녀는 재킷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다. 휴대폰은 진동을 꺼놓은 상태였다. 준혁의 연락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조언대로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딩-.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1203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누군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했다. 여자였다. 40대 후반, 명품 재킷, 스카프, 쇼핑백. 최유진이었다. 서윤의 몸이 굳었다. 열쇠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가 있었다. 서윤 씨, 늦었네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서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기를? 주소야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유진이 쇼핑백을 들어 올렸다. 선물도 준비했어요. 명품 가방이요. 서윤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매몰차게 나오지 말아요. 어른 말씀 좀 들어봐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잠깐이면 돼요. 10분만. 할 말 없어요. 서윤이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최유진이 재빨리 다가와 문 앞을 막아섰다. 서윤 씨. 이제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다정함이 사라졌다. 차가운 톤. 우리 준혁이 조건 좋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명문대 나왔죠. 서윤이 최유진을 바라봤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할게요. 서윤 씨는 평범해요. 얼굴도 그냥 그렇고 키도 작고 집안도 뭐 아시잖아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유진이 계속 말했다. 근데 우리 준혁이가 서윤 씨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세요? 행운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12억 빚도 못 갚는 집안이 무슨 행운이에요? 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일시적인 문제예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갚으신 거 일시적인 거예요? 서윤이 반박했다. 최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위협적이었다. 서윤 씨,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매출 300억 회사 운영해요. 그 300억짜리 회사가 12억도 못 갚는다는 게 웃기네요. 서윤이 조롱하듯 말했다. 최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는 서윤 씨 연봉이 필요해요.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며느리 말이에요. 준혁이는 당분간 수입이 없어요. 그동안 서윤 씨가 생활비 대야죠. 제가, 왜요? 부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유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서윤이 헛웃음을 쳤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준혁과 그의 가족이 원했던 건 강서윤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국전자 과장이라는 직함, 연봉 8천만 원이라는 숫자,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돌아가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박준혁 씨와 결혼 안 해요. 최유진이 소리를 높였다. 후회할 거예요. 서윤 씨 나이가 몇인데 26살이면 이미 늦었어요.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시집도 못 가요. 제 인생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서윤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최유진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서윤 씨 회사에 전화할 거예요. 서윤 씨가 우리 아들한테 사기쳤다고 2년 동안 돈 뜯어냈다고 소문낼 거예요. 인사팀의 상사한테 동료들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요. 서윤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다.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최유진에게 보여줬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다. 7분 23초.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녹음했어요? 5분 전부터요. 서윤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협박하신 것, 명예훼손 예고하신 것 다 녹음됐어요. 이 파일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돼요. 최유진이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윤이 재빨리 몸을 돌렸다. 제 휴대폰에 손대시면 폭행죄 추가돼요. 최유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서윤이 경고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회사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나타나면 이 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 갈 거예요. 최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서윤을 노려봤다. 그리고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야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등을 문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강철민이 받았다. 서윤아. 아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 엄마가 집 앞에 왔었어요. 전화 너머로 강철민이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다친 데는 없니? 아니요. 제가 녹음했어요. 협박한 거 다. 잘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녹음 파일 나한테 보내라. 네. 서윤이 파일을 전송했다. 강철민이 말했다. 오늘은 편히 쉬어라. 내일 아침에 회사 경비실에 연락할 거야. 앞으로 박준혁 가족이 회사에 접근하면 바로 보고하라고. 네. 그리고 서윤아. 네. 이제 내가 직접 나선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일상의 소음들이 들렸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9시, 여의도 63빌딩 근처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 외벽에 대한건설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다. 50층 회장실. 강철민은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모습은 어제 레스토랑에서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네이비 맞춤 정장, 은색 넥타이,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셔츠. 그의 뒤로 비서실장 김태준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 15년간 강철민을 보좌해온 측근이었다. 회장님, 태양산업 관련 자료 정리했습니다. 김태준이 태블릿을 건넸다. 강철민이 화면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다. 태양산업의 재무제표, 거래처 목록, 은행 대출 현황, 부동산 보유 내역, 박경태 개인 명의 자산 목록. 주 거래은행이 어디지? 한빛은행입니다. 현재 운영자금 대출 50억, 무역금융 30억 총 80억 원 규모입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빛은행 이정훈 은행장한테 연락해라. 점심 약속 잡아.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즉시 전화를 걸었다. 5분 후 보고했다. 오늘 12시 30분 회장님 일정 비워뒀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해. 네. 강철민이 태블릿을 돌려주며 지시했다. 그리고 법무팀한테 연락해. 태양산업의 법원 판결문, 채무 불이행 관련 자료 전부 준비하라고. 네, 회장님. 김태준이 나갔다. 강철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였다. 휴대폰을 꺼내 어제 서윤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윤 씨 연봉이 필요해요. 준혁이는 당분간 수입이 없어요. 그동안 서윤 씨가 생활비 대야죠. 서윤 씨 회사에 전화할 거예요. 사기쳤다고 소문낼 거예요. 강철민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휴대폰 케이스가 삐걱거렸다. 오후 12시 30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정훈 은행장이 들어왔다. 60대 중반,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강철민과 20년 지기였다. 철민이 오랜만이야.
어서 오십시오, 은행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김태준이 커피를 가져왔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잠시 안부를 주고받았다. 가족 이야기, 골프 이야기. 그리고 강철민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양산업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중견거래처지. 무역업. 현재 80억 정도 대출이 나가 있어. 그 회사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아. 최근 6개월간 이자, 납부도 지연되고 있고, 강철민이 서류 폴더를 건넸다. 이거 보셨습니까? 이정훈이 폴더를 열었다. 법원 판결문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12억 원 배상 판결입니다. 6개월 전에 확정됐죠. 근데 은행에 보고 안 했죠? 이정훈이 서류를 다시 읽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런, 우리 여신팀에서 보고를 못 받았어. 박경태가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대출 계약서에 중대한 재무 변동 보고 조항 있죠? 12억 배상 판결은 명백한 중대 사항입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행가로서 상황을 즉시 이해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겠군. 대출을 회수하십시오. 강철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민아, 혹시 이 회사랑 개인적인 문제가 있니? 강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제 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훈의 눈빛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 집 아들이 서윤이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다.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은행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저 회사는 부도 직전입니다. 12억 배상금도 못 갚는 회사가 80억 대출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훈이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강철민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강철민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협박하는 내용, 명예훼손 예고, 돈 때문에 서윤을 며느리로 원한다는 발언. 이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어제 저희 딸 집 앞에서 한 말입니다. 강철민이 휴대폰을 걷었다. 은행장님, 저는 제 딸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빛은행도 지금 회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 채권 안게 됩니다. 이정훈이 깊게 생각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네. 법무팀에 검토 지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출 회수 통지하겠어. 강철민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철민아. 이정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일 끝까지 가겠지? 강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끝까지 갈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태양산업 사무실. 한빛은행 여신관리팀 직원 2명이 찾아왔다.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다. 박경태 대표님 계십니까? 직원이 리셉션에 물었다. 네, 잠시만요. 박경태가 나왔다. 평소처럼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은행 직원이 봉투를 건넸다. 대출금 즉시 상환 통지서입니다. 박경태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네.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통지서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태가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렸다. 공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중대한 재무 상황, 미보고법원 판결 12억 원로 인한 계약 위반. 대출금 80억 원 즉시 상환 요구.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박경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이게 갑자기 왜? 대출 계약서 제1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재무 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법원 판결 12억 원은 명백한 중대 사항입니다. 6개월간 미보고하셨습니다. 박경태가 매달렸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7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본사 결정 사항입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7일 이내 상환 불가 시 담보물 처분 및 법적 절차 진행됩니다.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돌아섰다. 박경태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통지서를 바라봤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80억 원. 7일. 불가능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즉시 다른 은행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신한은행 김 과장님? 저 태양산업 박경태입니다. 긴급하게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신용등급 문제로 어렵다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거절했다. 현재 신용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가 필요한데 7일은 너무 짧습니다. 박경태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마지막 수단. 사채업자. 그는 오래전 명함함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를 꺼냈다. 금강금융 이사장. 사실상 사채업체였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이사장님. 저 태양산업 박경태입니다. 기억하시는지? 아, 박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달콤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80억 정도. 80억이요? 목소리 톤이 변했다. 금액이 큰데요. 담보는? 부동산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아파트는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박경태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박 대표님, 소문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 12억, 아직 안 갚으셨죠?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험 관리가 있어서요. 이사장님, 이자 많이 드릴게요. 연 30%도 괜찮습니다. 박 대표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연 30%를 갚을 능력이 되십니까? 80억에 30%면 연 24억입니다. 월 2억이고요. 박경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박경태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다. 화면이 금이 갔다. 저녁 7시. 박경태는 집에 돌아왔다. 강남 대치동의 50평 아파트. 하지만 이것도 은행 담보로 잡혀 있었다. 거실에는 아내 최유진과 아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최유진이 다가왔다. 박경태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뭐라고요? 7일 안에 80억을 갚으래.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혁이 물었다. 80억을 7일 안에? 그게 가능해요? 박경태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최유진이 소리쳤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박경태도 소리를 질렀다. 다른 은행들도 다 거절했어. 사채도 안 빌려줘. 끝이야. 우리 끝났어. 최유진이 주저앉았다. 이게 강서윤 아버지 짓 아니에요? 그 일용직 노동자. 박경태가 그녀를 바라봤다. 일용직 노동자가 은행을 움직일 수 있을까? 설마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상견례 결렬되고 바로 이런 일이.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서윤이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뭐? 서윤이한테 애원해 볼게요. 아버지한테 부탁해 달라고. 박경태가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라도 해봐라.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서윤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아요.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었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다. 준혁이 문자를 보냈다. 서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집안이 큰일 났어. 5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하래. 7일 안에 80억. 이거 내 아버지가 한 거 맞지? 제발 좀 막아줘. 1분 후 답장이 왔다. 제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준혁이 답장을 보냈다. 전화번호 좀 알려줘. 제발. 모릅니다. 그리고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의 손이 떨렸다. 서윤아, 우리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하실 수도 있어. 그럼 그 책임 내가 질 거야? 답장은 차가웠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녹음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통화가 차단되었다. 준혁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안 돼요. 완전히 차단했어요. 박경태가 벽시계를 바라봤다. 7일. 그는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수요일 오후 3시. 박경태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강철민을 직접 만나는 것.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강철민 건설 노동자.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강철민 일용직. 역시 없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는 검색어를 바꿨다. 강철민 대한건설. 엔터를 눌렀다. 화면에 수백 개의 기사가 떴다. 대한건설 강철민 회장. 올해 매출 150조 달성. 강철민 회장. 맨손으로 일군 건설 신화. 강철민. 대한민국 10대 부자. 박경태의 눈이 커졌다.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나왔다. 60대 초반 남성.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상견례 때 작업복을 입고 왔던 그 남자였다. 박경태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이럴 수가. 그는 다른 기사들을 미친 듯이 클릭했다. 강철민 회장. 개인 자산 10조 3천억. 대한건설. 한국건설업계 3위. 강철민 회장의 숨은 딸. 평범하게 키운 이유는? 마지막 기사를 클릭했다. 단독 대한건설 강철민 회장의 딸 강서윤. 한국전자 과장으로 평범하게 생활. 강철민 회장은 외동딸 강서윤 씨를 재벌 2세로 키우지 않았다. 서윤 씨는 일반 대학을 나와 한국전자에 입사, 현재 5년차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회사 동료들도 그녀가 재벌 딸인지 모른다고. 강 회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딸이 스스로 실력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여보, 준혁아. 최유진과 준혁이 놀라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래요? 강철민이. 뭐가요? 대한건설 회장이야. 거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최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강철민, 그 작업복 입고 왔던 사람. 대한건설 회장이라고. 개인 자산이 10조야. 10조.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그리고 기사를 보았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최유진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가.
재벌한테 덤빈 거예요? 박경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이 움직인 것도 대출 회수도 다 그 사람 짓이야. 준혁이 중얼거렸다. 서윤이가 재벌 딸이었어. 그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서윤과의 대화 내역이 보였다. 제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서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최유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대한건설 가서 빌어야 해요. 박경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라도. 오후 4시 30분. 여의도 대한건설 본사 건물 앞. 박경태는 50층짜리 유리 건물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디 찾으십니까? 강철민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예약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제발 좀 통화라도 시켜주세요. 박경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경비원이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 후 박경태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만나지 않으신답니다. 안 돼요. 제발 5분만. 박경태가 앞으로 나가려 했다. 다른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나요. 저 사람 만나야 한다고요. 경비원 3명이 박경태를 잡았다. 그를 강제로 로비 밖으로 끌어냈다. 으악. 박경태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밖이었다. 그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1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박경태가 황급히 받았다. 여보세요? 나 강철민이요. 박경태가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지금 내 회사 앞에서 소란 피웠다고 들었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급해서. 용건이 뭐요?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대출 회수? 제발 취소해 주십시오. 내가 왜 그래야 하오? 제발이요. 저희 가족이 다 망합니다. 당신은 12억 배상금도 안 갚았소. 그 피해자들도 당신 때문에 망했소. 박경태가 말을 잃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내 딸을 이용하려 했소. 며느리의 연봉을 노렸소. 그런 당신을 내가 왜 도와야 하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피해자들한테 하시오. 네. 그럴게요. 강철민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박경태 씨 선택권을 드리겠소. 네. 첫째, 7일 안에 80억을 갚고 회사를 유지하시오. 둘째, 회사를 정리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시오. 셋째, 강철민이 잠시 멈췄다. 셋째, 내 딸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법적 서약을 하시오. 박경태의 심장이 뛰었다. 만약 세 번째를 선택하면? 그럼 내가 당신의 빚을 정리해 주겠소.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 전원은 내 딸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시오. 전화도 문자도 어떤 접촉도 금지. 법적 문서로 작성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억 원. 박경태가 침을 삼켰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소. 30분. 아니요. 박경태가 소리쳤다. 지금 선택할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선택합니다. 강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확실하오? 네, 확실합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대한건설 본사로 오시오.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전화가 끊겼다. 박경태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50층 회의실. 박경태는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2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 뒤로 김태준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접근금지 및 채무인수 계약서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각 조항을 설명했다. 제1조. 박경태, 최유진, 박준혁은 강서윤에게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대면 등 모든 형태의 접촉 금지. 제10조. 강서윤의 직장, 거주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 금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시 위반으로 간주. 제3조. 위반 시 위약금 100억 원 지급. 단, 대한건설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박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다. 제4조. 대한건설은 태양산업의 한빛은행 대출금 80억 원을 대신 상환한다. 박경태의 눈이 반짝였다. 제5조. 박경태는 대한건설에 8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다. 무이자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10년 거치요? 박경태가 놀라서 물었다. 네. 향후 10년간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매년 8억씩 상환하시면 됩니다. 박경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사실상 구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굴욕이기도 했다. 다만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박경태 씨의 가족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요? 네. 최유진 씨, 박준혁 씨도 지금 와서 서명해야 합니다. 박경태가 휴대폰을 꺼내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들. 지금 당장 대한건설 본사로 와. 50층? 빨리. 1시간 후. 최유진과 박준혁이 회의실에 도착했다. 변호사가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최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무슨 굴욕이에요? 우리가 왜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수모를. 여보. 박경태가 아내를 제지했다. 당신이 서윤이한테 협박한 거 다 녹음됐어. 지금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최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준혁도 서류를 읽었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건 서명해. 박경태가 아들에게 말했다.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다 망해. 준혁이 펜을 집었다. 하지만 서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철민이 들어왔다. 세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강철민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상견례 때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존재감이 방안을 압도했다. 그는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최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강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 계약을 지키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는 잠시 멈췄다. 그때는 정말로 당신들을 파산시키겠소.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이오. 박경태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강철민이 준혁을 바라봤다. 박준혁 씨.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내 딸을 2년 동안 사귀었소. 그런데 단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소.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내 딸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그 사랑은 순수하지 않았소. 강철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사랑은 상대가 아무것도 없어도 선택하는 거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아파도 옆에 있는 거요. 당신은 그렇지 않았소.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철민이 돌아섰다. 서명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박경태가 펜을 들고 서명했다. 최유진이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걷었다.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한빛은행 대출금은 대한건설이 상환합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준혁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나는 무엇을 잃은 걸까? 그는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2년간의 추억.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4개월 후, 2월, 차장으로 승진한 서윤은 한국전자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 프로젝트도 차장님이 맡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서윤이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수고했어요. 제업 마이너스. 서윤이 미소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옆팀 책상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안경을 쓴 30대 초반 남성. 김재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윤이 다가갔다. 고마워요, 재현 씨. 재현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시더라고요. 축하해요. 재현 씨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요. 재현이 쑥스럽게 웃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서윤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회사 근처 파스타 레스토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서윤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래요? 네. 작년 말만 해도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서윤이 잠시 생각했다. 박준혁과의 일이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 재현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재현 씨, 오늘 회의에서 설명해 주신 알고리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나눴다. 기술, 프로젝트, 미래 계획. 재현은 서윤의 직급이나 연봉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순수하게 일에 대한 열정으로 이야기했다. 서윤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식사가 끝나고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서윤이 그를 바라봤다. 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전시회가 있어요. IT 관련 전시인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같이 가실래요? 서윤이 잠시 망설였다. 재현이 황급히 덧붙였다. 물론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서윤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가요. 재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응, 서윤아. 강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요즘 어때? 좋아요. 일도 잘 되고. 그래, 다행이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 누군가 알게 됐어요. 전화 너머로 강철민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네. 어떤 사람이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회사 협력업체에서 왔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강철민이 물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안에 대해 아니?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래. 강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서윤아, 준비되면 아빠한테 소개시켜줘. 서윤이 웃었다. 또 시험하시려고요? 당연하지. 강철민도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아빠도 배웠어. 너를 너무 통제하려 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번엔 내 선택을 더 존중할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한다, 서윤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움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6개월 후 8월 서윤과 재현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강바람. 재현이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다. 서윤에게 하나를 건넸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 씨,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정식으로 사귀는 거 맞죠? 서윤이 웃었다. 당연하죠. 6개월이나 만났는데. 아, 다행이다. 재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실 확신이 안 서서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착각 아니에요. 우리 사귀고 있어요. 재현이 얼굴이 붉어졌다. 서윤이 물었다. 재현 씨, 제 가족 만나실래요? 재현이 놀라며 물었다. 벌써요? 우리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빠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아버님이요? 재현이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준비할 거 있을까요? 선물이라든지. 아니요. 편하게 오세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단 평상복 입고 오세요. 평상복이요? 네. 너무 차려입지 마시고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서윤이 잠시 망설였다. 건설 관련 일 하세요. 아, 그렇구나. 재현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다. 다음 주 일요일. 재현은 서윤이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갔다.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그는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평상복이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들어섰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 단정한 양복, 날카로운 눈빛. 재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강철민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반갑네. 앉게. 재현이 앉았다.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다. 강철민이 물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재현이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연봉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자금은 얼마나 준비했나? 재현이 더 당황했다. 아, 아직? 저희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나? 아니요.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빨라서. 강철민이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 알고 있나? 네, 한국전자 차장님이시죠. 딸 연봉이 자네보다 많다는 것도 아나? 재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나? 재현이 강철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저는 서윤 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제 수입이 적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윤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철민이 재현을 빤히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철민이 미소 지었다. 합격이네. 재현이 어리둥절해했다. 네. 자네는 우리 딸의 직장이나 수입에 집착하지 않았네. 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네. 당연하죠. 저는 서윤 씨의 성격, 생각, 모든 것이 좋아서 사랑합니다. 강철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서윤이 들어왔다. 아빠, 재현 씨. 재현이 일어나 서윤을 반겼다.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의 표시였다.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재현과 강철민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기술 이야기, 인생 이야기, 미래 계획.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철민이 재현에게 물었다. 자네,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나? 재현이 놀라며 물었다. 회사요? 무슨 회사 말씀이신가요? 강철민이 명함을 건넸다. 강철민, 대한건설 회장. 재현의 눈이 커졌다. 네, 대한건설? 그는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말하지 않아서. 재현이 잠시 멍했다가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서윤 씨를 사랑해요. 서윤 씨 아버지가 회장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상관없어요. 강철민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자네 같은 사람을 기다렸네. 1년 후 서윤과 재현의 결혼식.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200명의 하객이 모였다. 서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재현은 네이비 턱시도를 입었다. 단상에서 주례가 말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윤은 재현을 바라봤다. 재현도 서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강철민이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잠깐.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강철민이 딸의 손을 잡았다. 행복하니? 네, 아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지켜주셔서 제가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강철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좋은 사람을 만났어. 재현이는 널 진심으로 사랑해. 알아요. 아빠 시험도 통과했고. 두 사람이 웃었다. 강철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박준혁 일. 아빠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가 옳았어요. 만약 아빠가 막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선택을 더 존중할 걸 그랬어. 아빠. 서윤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알아요. 강철민이 딸을 꼭 안았다. 사랑한다, 서윤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피로회장. 재현의 부모님이 강철민에게 인사를 했다. 재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처음에는 강철민의 재산을 알고 주눅 들었지만 강철민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곧 편해졌다. 사돈님, 우리 재현이 잘 부탁드립니다. 재현 어머니가 말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서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강철민이 웃으며 답했다. 연회장 한쪽에서 서윤과 재현이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강철민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딸의 행복한 미소. 그는 만족했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을 때,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 흘리며 일했을 때, 그는 꿈꿨다.
언젠가 성공해서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다. 딸은 진짜 사랑을 찾았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강철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맺은 말.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돈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강철민은 딸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노동자를 연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진짜 딸을 사랑하는지 알아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해야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가 있다. 강철민은 둘 다 배웠다. 그리고 서윤도 배웠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